네,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철학과 골격종 수업 3순환 들레즈와 가타리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급한 상태로 하고 있는 거라서 저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또 상세하게 또 챙기려다 보면 그럴 바에는 뭐하러 3순환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하러 압축 강의로 기획한 건데 압축이 또 안 되면 또 그것도 문제여서 보니까 지금 푸코만 해도 40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푸코만 해도 원, 투로 나눠서 했었으니까 이제 물론 2분의 1로 줄인 거지만 어쨌든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대로 못 짚은 건 아닌지 약간 걱정도 됩니다. 자, 여하튼 또 이런 얘기도 시간을 끄는 것 뿐이니까 더 빨리 가도록 하죠. 들레즈의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차이의 철학.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 하면 여러분 가장 생각하셔야 될 게 차이입니다. 차이와 반복에서 나오는데 차이의 철학에서 노마디즘으로 요즘은 노마드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제가 이 철학과 골격청소부 읽을 때만 해도 뭐 노마드란 말 자체가 거의 쓰여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유목민, 노마드 뭐 이런 개념들은 종종 쓰이고 있어요. 어쨌든 차이에서 노마디즘으로 이렇게요. 어, 자 일단은 보시면 초반에 있는 얘기들은 어느 정도 좀 빼고요. 이제 들레즈 하면은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레즈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이전까지 봤던 거는 주로 구조주의를 좀 다뤘죠. 구조주의 학파란 말이 좀 안 맞죠. 구조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레비스트로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뭐 라깡 그리고 알티세르나 푸코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쭉 다뤄왔는데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로 오게 되면은 이제 그 구조를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차이와 생성 결국 변화잖아요. 변화. 구조라는 것은 그런 변화, 차이, 생성과는 약간 상극의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만으로도 들레즈의 위치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6.8혁명 이후 프랑스의 6.8혁명 이건 단순히 이제 세계적인 혁명으로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8혁명 이후로 실제로 이제 그 사회주의도 많이 인기를 좀 잃게 되고요. 물론 이제 경격적으로 사회주의가 이제 물론 소련이 무너지면서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푸코나 라깡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를 이제 전향하던 시기가 어쨌든 68년도 이때가 되고요. 들레즈는 불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변이에 집중했고요. 니체주의자니까 당연히 구조주의자가 되기 힘들었고 표상에서 벗어난 사유를 꿈꾸던 또 스피노자주의였다. 그래서 언어학이나 기호학 혹은 정신분석학에 또 빠지기도 어려웠다. 왜냐하면 표상에서 벗어난 사유를 추구한다. 그러면 거꾸로 언어학, 기호학, 정신분석학은 우리 기표를 중시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 됐고요.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이의 철학을 먼저 다뤄볼 텐데요. 예. 그러니까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제 공저예요, 공저. 둘이 책을 같이 쓴 거죠, 어떻게 보면요. 같이 쓴 책이 대표적인 건 이제 안티 오이디푸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책이 천의 고언이라고 해서 이제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2권이 됩니다. 그래서 안티 안티잖아요, 안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인데 오이디푸스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정신분석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락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 욕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2는 천의 고원. 이 천의 고원에 대한 이제 굉장히 긴 해설문을 쓴 게 두 권의 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진경 선생님이 썼던 노마디즘이죠. 그래서 이 노마디즘 책도 여러분 구에다가 소장해 두시면은 처음부터 저도 다 읽지는 않았고요. 저도 절반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발췌해서 봐요. 어떤 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어떤 것도 생각보다 재밌고 이게 철학과 굴뚝정설에서 다뤘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난 들레즈를 좀 더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마디즘으로 또 접근하신 다음에 그 다음 들레즈를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수업이 또 가장 제 그 철불 수업 중에서도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또 수업이기도 해요. 그만큼 요즘은 들레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들레즈에 대한 원서는커녕 또 들레즈가 실제로 쓴 책들도 전혀 제대로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경 선생님의 해설서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해설서를 또 잘못 이해해서 잘못 강의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예시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면 그게 충분히 수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판하실 분들은 그냥 비판만 하는 것보다는요 근거를 좀 대주세요. 그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는 비판이야말로 생산적 비판이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도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냥 들레즈 쥐뿔도 모릅니다라고 하면 그래봤자 그게 별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쥐뿔도 모른다는 얘기는 대체 어느 것을 모르는 거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하실 분들은 차라리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식도 한번 정리하실 겸 원래 이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모든 철학적 지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쓰는 것 이 자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무엇이 틀렸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들레즈의 저서, 주 저서죠. 차이와 방법과 의미의 논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의 철학부터 볼게요. 자, 부지런히 가야 돼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차이의 철학. 자, 그래서 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일성의 철학 내지 동일자의 철학을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자, 그래서 동일자와 동일자가 그 아닌 이 동일자의 철학 자체는요, 사실은 결국은 그 세밀한 차이에 대한 것을 억압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해겔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하죠. 어떤 거대 철학, 절대적인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 차이 어떤 마이너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단순히 자금이 아니라 사실 들레즈의 가장 기발함은 어떻게 보면 이 동일자 자체도 차이의 반복이 아닌가라고 역발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레즈의 이 차이 개념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차이에 대한 철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겔 철학자들도 그래서 야 우리 해겔도 차이에 대한 얘기했어라고 했지만 그런 반박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서도 재반박을 또 하고 있는 게 그 얘기를 물론 안 한 건 아니 말이 차이라는 말은 안 한 건 아닌데 문제는 결국은 그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결이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확실히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은 뭐다? 결국은 동일성으로 귀속되는 개념으로서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말함으로써 오히려 동일성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 혹은 동일성에 의해서 혹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다라는 거죠. 어떤 종차에 대한 개념이 여기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좋은 사례가 그거였죠. 목소리의 사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여성적으로 들려. 아니 남성의 목소리야. 여자인가 남자인가 되게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여성적인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솔직히 여성이라고 생각할 거고 남성적인 어떤 걸걸한 목소리가 들리면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여성적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고 남성인 줄 알았는데 여성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의 변화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파악해서 저건 여성적인 목소리, 차이를 파악해서 저건 남성적인 목소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언가 결국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레즈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성적인 목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성적 목소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각기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제 목소리조차도 제가 지금 제 귀로 듣고 있는 제 목소리와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만큼 제 안에서도 제 목소리가 분열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 소리의 울림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만들기 위한 차이잖아요. 이분법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결국 내가 무언가를 확신하기 위한, 그렇죠? 구분하기 위한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대립에 동일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여기서 들레즈가 생각하는 차이는 그 고유성이에요. 고유성과 특이성인데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차이라는 것은 그 고유성과 특이성을 보존하기 위한 차이 구분이 아니라 차이를 구분해내서 야 쟤는 왜 남자인데 저렇게 여자 같은 목소리가 나? 야 쟤는 왜 여자인데 저렇게 남자 같은 목소리가 나? 결국은 그 차이로 동일성의 기준으로 활용해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동일성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차이는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 차이라는 이름 아래 두 개의 항의 동일성 안에 가둬버린다. 즉 차이가 차이로서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원하는 건 차이를 차이답게 차이를 차이로서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대립적인 개념 안에 포섭되고 포획된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차이를 차이로서 포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게 차이의 철학의 핵심인 거죠. 단풍잎을 볼 때도 단풍잎이 그냥 울긋불긋하다라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디테일을 본다라면
그럼 단풍잎의 색깔은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색깔로서 같은 색이 없을 정도로 다르죠. 예. 그만큼 그 차이 자체를 우리는 정말 포착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익숙한 거예요. 이 일반화, 동일성, 추상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익숙하죠. 사실 이게 또 인간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순간의 그 차이에 대한 것을 고유성을 포착하지 못한 채 되게 우리는 여기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쳇바퀴 도는 어떤 삶처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정한 이제 특이성에 대해서 좀 넘어가죠. 자, 우리가 지금 목소리에 대한 사례도 얘기했고, 뭐 색에 대한 차이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르크스를 여기서 이제 도입을 시켜요. 막스도 결국은 어떤 실천의 철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조건의 어떤 변화, 그렇죠? 그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성의 변화들이 달라지게 되면 그만큼 또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그 특이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정통성의 어떤 틀 안에 갇혀버리면 결국은 통념화된 막스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진경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막스주의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막스주의의 한계들이 그 시대성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권 그 학번이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결국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돼요.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서독에 이렇게 같이 흡수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막스주의를 뭔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당시에 지식인들 층에서 본다라면 한편으로는 그래서 들레즈에서 어떤 대안을 찾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막스적인 어떤 특히 그 막스도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막스가 아니라 들레즈의 어떤 차이의 철학처럼 다양성과 특이성을 만들어내는 실천 철학의 어떤 막스로서 그 들레즈와 접목을 해서 어떤 대안점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은 차이를 긍정하는 태도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문화론 때도 이거를 적용해서 많이 가르치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접촉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보통 여러분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하고 문화상대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 다문화 사회다 문화상대주의다 얘기하는 것들의 함정이 뭐냐면 사실상 이거는 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너의 자유도 중요해라고 해서 서로에 대한 나와 타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서로 존중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선은 그어 놓는 거예요. 선을 해체한 게 아니라 내 자유가 중요하니까 내 자유 영역을 보존해주고 너의 자유 영역을 보존해줄게. 그러니까 각자의 어때요? 다양성은 인정이 되죠. 여기에 차이가 서로 인정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어떤 대안인 것처럼 많이들 제시가 됐지만 들레즈의 철학을 적용해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이건 여전히 인정은 하지만 그 인정은 결국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추호도 없는 거.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나는 동일성의 어떤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다만 상대방의 어떤 타자성을 뭐 특별히 배제한다거나 없애버린다거나 우리 안으로 포섭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관용이란 이름으로 똘레랑스란 이름으로 그저 인정할 뿐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넌 틀렸잖아. 여전히 내가 옳잖아.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야 대놓고 비판은 못하겠지만 그게 뭐냐 촌스럽게 그게 뭐냐 뒤처지게 이런 어떤 속마음은 사실상 동일성의 철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과 용인, 관용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 안에서의 차이를 만드는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국은 너와 나의 차이인 것 같지만 내 안에서의 차이를 만드는 것. 내 안의 차이를 만드셔야 돼요. 왜요? 지금의 나와 너를 만난 후에 내가 다르니까 내 안의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그 차이를 그 변화였던 방식을 이제 오히려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의 변화를 긍정하는 거죠. 긍정의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단순 보존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내 자신에서 차이를 만들고 내 자신이 다른 것으로 변이하는 거, 생성되는 거. 그렇죠? 반갑게 나와 다른 것을 그러면 긍정해 갈 수 있는 거. 이제 두렵지 않은 거죠. 나와 다른 것, 낯선 것을 만나도 그냥 그것이 솔직히 싫은데 그냥 인정할게. 왜 나는 뭔가 자유인이고 나는 뭔가 교양인이니까. 이런 태도보다 진정으로 그 차이를 정말 반가워하고 긍정하고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또 어떻게 변이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변태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얼마나 어때요? 긍정적이죠. 들레즈의 철학에 저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뭐 푸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보면 아 그래 기존에 우리 어떤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을 제사유화한다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것을 반성하고 뭐 기존에 어떻든 내가 당연히 생각하던 권력적 개념들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방향성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코도 3기의 어떤 개념에서 자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들레즈가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야말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무언가 희망을 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아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굉장히 무료하고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안에서도 차이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들레즈의 이 방식이 맞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차이의 반복이거든요. 말 그대로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반복되죠. 근데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은 야 매일 똑같아, 야, 매일 반복돼, 매 월요일이 똑같고 매 화요일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 너무 쉽게 일반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들레즈 방식은 뭐예요? 야 그게 한 번도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정말 같냐? 날짜가 바뀌면서 더 많은 내 삶의 계열들이 또 바뀌어 있거든요. 예. 심지어 우리 생물학적으로 또 변해 있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차이의 반복에서 우리는 무한한 차이를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한한 차이의 반복에서 누군가는 그 차이의 세밀함들 다 띄어내는 거죠. 그냥 월만 남는 거예요, 말 그대로. 7일의 월, 14일의 월, 21일의 월 했을 때 7, 14, 21의 차이는 지워버리고 차 떼고 포 뗀 다음에 그냥 월월월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삶이 당연히 무료하고 지루하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뭐 함부로 또 사르트르의 권태를 쓰면 또 약간 지적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권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의 무료함을 느껴가지고 이럴 바엔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료함 그것은 왜 생긴다? 일반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계속 저도 계속 자석처럼 이끌리는 것 같아요. 예. 자꾸 무언가 생성하고 변이하고 새로움에 대해서 뭔가 긍정하고 예.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설레임의 삶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예. 무언가 자꾸 평이한 삶 그냥 지루하고 무료하고 끊임없이 반복돼 끊임없는 이 회사 생활 끊임없는 이 학교 생활 지겹다 라는 생각만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를 계속 늪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자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레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 진짜 나는 내 안의 차이를 발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하루에서 나만의 여러분 성찰이 아니에요. 이게 그 들레지는 결국 경험론자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약간 스피노자와의 차이가 있겠죠. 스피노자는 어떤 이성을 중시하지만 어쨌든 그 실천적인 경험 속에서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만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내가 오늘 하루에도 내 아내와의 어떤 관계, 내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혹은 또 방금 제가 당근마켓 때문에 또 누군가를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잠깐 만나서 거래하고 왔거든요. 그런 어떤 작은 변이들을 사실은 거기서 차이를 내가 더 음미하고 거기서 내 수많은 삶의 어떤 변화를 느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차이에 대한 긍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이라는 건 그대로 인정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닌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것. 새로움. 그래서 여기서 생성의 철학이 나오는 건데 생성. 그리고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일성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으니까 사회 속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차이의 반복리가 등장을 합니다. 동일성마저 특정한 제한과 조작을 통해 동일화된 차이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동일성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그거조차도 사실은 특정한 어떤 제한과 조작을 통해서 동일화된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이 반복에 대한 개념을 들레즈는 또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계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요일이 반복되고 그쵸? 이 반복 거기서 우리는 어떤 동일성을 뽑아내는 건데 하지만 그 대충 보면은 동일해 보이는 것도 항상 보면 항상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미묘한 차이를 포착해낼 수 있어요. 결국 반복이란 사물이나 사실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대면하는 어떤 시선이나 정신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나타나는 거다. 자, 잘 보세요. 반복은 뭐다? 사물이나 사실 그 자체의 속성은 아니라고요.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야. 그걸 대면하는 우리의 시선, 어떤 시선과 그 정신들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면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상한 변화 속에 존재하는 한 어떤 것도 차이 없이 반복되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차이 없는 반복이라는 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차이 없는 반복이 없다는 얘기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가 없는 진짜 똑같은 삶은 매우 괴롭죠. 예.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맨날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그런 상상의 어떤 영화들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우리 현실은 언제나 차이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차이를 포착하는 자와 포착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벌어질 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차이의 철학 이렇게 해서 얼른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카오스 이론도 있잖아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도 수많은 변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부르죠.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이 차이와 차이의 어떤 개념들이 계속해서 어떤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알겠죠? 결국은 자연과학에서도 반복이라는 건 원래는 차이의 반복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는 근데 과학이라는 거 그런 걸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성의 방식으로 그 차이를 자꾸 잘라내고 실험실에서 통제 변수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어떤 법칙을 찾는 거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자연조차도요 명확한 절대적 법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얼마든지 변이는 생길 수 있다. 예. 모르겠어요. 중력 가장 저는 강력한 게 중력의 법칙 같은데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 당기는 힘도 결국은 우주에서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이 가능성은 다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자, 동일성이란 차이를 놓치거나 제거함으로써 축소하거나 추상함으로써 만들어지는 2차적인 거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성은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파생된 거예요. 파생된 거고 2차적인 거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 파생된 2차적인 동일성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차이의 어떤 그 다양성과 특이성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라내고 동일성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거야말로 삶의 어떤 변화 없는 혹은 가식적인 혹은 그 권력적인 이런 개념으로 고착화되겠죠. 싱귤러리티라고 하죠. 싱귤러리티, 특이성.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장입니다. 장, 필드. 그래서 그러한 반복의 공간을 다루기 위해서 특이점들의 분포로 규정되는 미분적인 세분화된 장의 개념을 끌어들이고 차이와 반복이라는 개념이 이유 다른 개념들을 통해서 결국 그게 사건의 철학, 탈주의 철학 혹은 노마디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됐죠? 차이의 철학 이렇게 넘어가고요. 차이 개념은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의 철학. 사실 여러분 사건 하면은 오히려 또 이렇게 알랭바디우를 또 빼먹을 수 없긴 한데 여기서는 또 좀 다른 개념으로 들레주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바디우에게 되게 관심이 많고 바디우를 정말로 잘 알고 싶은데 뭐 솔직히 그 사람의 주저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큼 수학이 또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합론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저도 명확하게 봐서 독해를 직접 해내고 싶은데 자꾸 그거를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제가 꼭 알랭 바디우의 결국은 그 주저들을 한 번 정도는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고편이었고요. 사건의 철학. 자, 차이와 반복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 잠깐 뭐 이제 뭐 현상학과의 어떤 구분 그리고 뭐 기호학과의 어떤 구분들 좀 하고 있는데 뭐 이건 뭐 됐고요.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건의 철학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어떤 과정을 의미한다. 뭐뭐 뭐 크다, 작다가 아니라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것처럼 되어가는 것, become이라는 거죠. It is big이 아니라 it becomes big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시를 든다라면 뭐뭐임이 아니라 뭐뭐됨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뭐임의 방식이 아니라 뭐뭐됨에 대한 철학을 하는 게 바로 사건의 철학을 얘기하는 들레즈의 어떤 방식이고 당연히 그런 변이 속에서 생성의 철학이 나오는 거고요. 사물의 상태가 어떤 고정된 지점에 대응하는 거라면 생성이라는 것보다 두 지점 사이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거고 점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점이 아닌 선. 사물들의 만남을 통해 어떤 의미가 발생해요. 의미의 논리라는 책이었으니까 의미가 발생할 때 들려지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은 뭐다? 사물들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 것 그게 사건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이 누구와 만나는가? 공이 발과 만나면 축구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손과 만나면 농구가 되거나 핸드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때요? 공이라는 건 하나예요. 근데 그게 발과 만나냐, 손과 만나냐, 뭐 머리와 만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손이라고 해도 거기서 어떤 장소냐? 손일 때도 뭐 물에서 손을 쓸 수도 있고, 잔디에서 손을 쓸 수도 있고, 배변에서 손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종목인지 대충 떠오르죠? 발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어떤 잔디에서 할 거냐 발로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죠. 족구 있죠. 족구 실내에서 또 하는 또 발로 하는 운동도 있고 이런 것처럼 어때요? 결국은 다 만나는 것들에 대한 이웃 항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하는 항들이 달라질 때
전혀 다른 공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A 원래 농구공 크기 다르고 원래 축구공 크기 다른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생겼을 거예요. 오히려. 원래는 이 원형의 공이 누구와 만나냐, 뭐와 접촉하는가, 접속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계열화라고 해요. 계열. 어떤 계열화가 되는가, 계열화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사건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계열로 연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오죠. 예. 여기서 보면 뭐 라쇼몽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하나의 영화 안에서도 사물들의 접속, 계열화를 통해서 정의되는 사건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 계열만 보고 바로바로 판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21년인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왜 한강에서 의대생이 사망하는 되게 이제 사건 되게 이제 의문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사건 결과가 명확하게 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거기서 그 관심도요 어떤 그룹은 야 여기서 범죄자는 그 친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속단은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또 다양한 또 다른 제3의 또 여러 가지 추론들도 있고요. 왜 그래요? 그 사건에 어쨌든 나름의 그 계열화가 된 거예요. 예. 한 밤에 새벽에 술을 마셨지만 단 둘이었고 목격자는 좀 적은데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는데 결국은 머리에 상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구가 또 사라졌는데 그 친구를 열심히 찾으려고 또 안 했다라는 것 여러 가지 계열들이 어때요? 자꾸 무언가 의심들을 좀 만들어내죠. 자, 하지만 지금 이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다양한 계열 때문에 꼭 그게 정답이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계열화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계열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척하면 착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누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 피가 흥건한데 거기에 칼이 놓여 있다. 근데 그 칼 옆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어때요? 다들 내가 범인인 줄 알겠죠. 나를 목격자로 할까? 살인자로 할까?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네. 그랬을 때 사실 목격자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자체를 본다라면 이게 계열화가 된 거죠. 살인 사건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열. 이런 우리가 어쨌든 삶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진경 교수님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건의 계열화라는 게 만약에 항이 세 개라면 이제 경우의 수죠. 팩토리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항이 사건화의 가능성은 최대 6개까지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 팩토리얼 개념 알죠? 근데 실제로는 n개라면 진짜 저도 이제 이 말 자체를 안 해보다니까. 여하튼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건과 정말로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의미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 의미화하진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열화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요. 지배하는 힘 있죠. 그게 우리는 어떤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성 상식이라고도 하죠. 이성 상식 양식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사실은 그 계열화는 그렇게까지 다채롭게 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추격이 되는 거죠. 그 가능성 안에서 또 몇 가지를 더 찾아보는 거고 증거를 찾겠죠. 결국은 이런 양식에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양식에 따라서 어떤 그 상식에 따라서 척하면 착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들레지가 오히려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계열에 싸우고 대결하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패러독스의 어떤 그죠? 양식에 반하는 통념에 반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게 무조건 옳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이의 철학도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미 척하면 착 동일성 개념으로 다 귀결되고 수렴되는 거지만 그것을 또 반하여 차이를 포착하는 것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건의 어떤 계열화의 과정에서도 결국 우리가 통념에 반하여서 또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힘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선을 새롭게 그리는 것 새로운 의미 새로운 선 그게 탈주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선을 긋는다.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연다. 그죠? 이걸 다 통틀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그 계열을 우리는 탈주한다.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의미로 정착되지 않고요. 오히려 유목민적으로 우리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죠. 유목적으로 우리는 이동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용어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비슷비슷하죠. 차이, 생성,
그죠? 뭐 유목 이런 것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탈주의 철학으로 왔습니다. 욕망과 배치, 탈주의 철학. 자, 결국은 욕망에 대해서 일단 우리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들레즈에게 오면 욕망은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정신분석에서도 좀 본 것처럼 욕망은 왠지 당연히 억압되어야만 할 것 같고, 또 정신분석에서 또 욕망이 또 어때요? 또 성욕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들레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욕망과 권력은 뭐 뗄 수 없겠지만, 그죠? 여기 뭐라고 쓰고 있죠? 보면 자, 욕망이란 모든 활동을 생산하는 추동력이에요. 욕망이란 모든 활동을 그러니까 욕망은 뭔가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욕망은 더 크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 생산한다. 우리 그 실천이죠. 모든 활동을 생산한다는 건 실천을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어떤 힘이죠. 실천을 생산하는 힘. 어떻게 보면 그게 욕망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힘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과 사실 힘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과 힘은 욕망하는 생산이다. 이런 식으로 접합을 해가지고 생산에 힘이 들어가 있죠. 욕망하는 생산 이런 식으로 해서 욕망과 생산을 같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욕망과 생산이 완전히 같은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열로서 충분히 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어머니에 대한 욕망, 성욕, 억압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책을 썼겠죠. 들레즈와 가타리가요. 욕망의 사회적 투여가 가족적인 오이디푸스 삼각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마침 그 시대나 어떤 그런 특정 사회에서 규정된 게 아닐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욕망은 사회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욕망은 사회적이다. 가족적이거나 은밀한 게 아니라 욕망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혹은 그래서 사회적이 일차적인 거고 그게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적 투여나 성적인 투여로 제한된 게 부르주아 가족과 결부된 게 어찌 보면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무의식에는 부모가 없어라고 들려주는 바로 반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고하다. 자꾸 무의식을 뭔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나 뭐 아버지에 의해서 억압된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더 자유로운 것이고 욕망은 더 뭔가 생산하는 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욕망이란 나라는 주체에 속하는 게 그래서 아니에요. 욕망은 애초에 우린 보통 욕망은 나의 욕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욕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욕망을 바깥으로 빼셔야 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 욕망. 나와 그것들의 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욕망은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들과 계열화되는가. 그죠? 내가 아까 축구를 하면은 그죠? 그 축구공 안에서의 축구와의 관계에서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는가, 그 지역과의 어떤 그 어디서 계열화되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나의 욕망도 다르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막스적인 측면도 있죠. 자본가가 악하다고 안 했죠, 막스는요. 자본가의 심성이 악한 게 아니라 자본의 구조에서 자본가의 위치가 자본가를 그렇게 규정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열화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표시할 때 이걸 결국 여기서는 또 배치란 말을 써요. 계열화, 배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욕망은 언제나 특정한 배치에 속한다. 그러니까 나나 어떤 인간 같은 주체에 속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인트. 욕망은 나의 욕망이고 어떤 주체 욕망이 아니라 욕망은 오히려 특정한 어떤 배치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막스의 자본의 공식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자, 이처럼 배치 내지 관계는 그 안에 들어온 것을 특정한 욕망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그렇죠? 어떤 배치에 속하는가, 그거를 영토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상류 클래스 어디에 우연히 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 영토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의대생이 됐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의대생들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바깥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뭔가 납득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영토가 있는 거고 법조인들 있죠. 특별히 또 그 사람들 어때요? 그들만의 또 엘리트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토화된 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들레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기에 안주하면 그게 동일성이 되고 그게 영토화가 돼서 사실 그게 거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에 대한 것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다양하게 차이를 포착하면서 욕망이 바로 권력이다. 욕망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의 동일성을 지속하려는 힘이 될 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욕망과 권력이 다르지 않다고 봤는데
모든 배치가 욕망의 배치라면 그것은 또 모두 권력의 배치고 권력이 작동하는 배치, 권력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배치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욕망이 그대로 권력이 되는 것이지만 욕망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의 동일성을 지속하려는 힘이 될 때 그런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또 완전히 같다고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욕망이 특정 조건 속에서 권력이 되는 거죠. 욕망이 무조건 권력이 아니죠. 욕망이 특정한 어떤 조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배치는 권력의 배치이기 전에 욕망의 배치다. 우리는 어느 배치로 우리 욕망을 흘러내고 있는가? 욕망이 작동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곳이죠. 학교, 공장, 가족, 예술 등등의 결국 모든 곳에 우리의 욕망은 흘러다닌다. 권력은 그저 국가기구에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보통 권력하면 자꾸 정치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차라리 정치는 여러분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족관계나 모든 곳에도 다 철저히 권력 투쟁이고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러한 차이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성, 항속성, 동일성을 유지하는 구조 개념과 달리 배치란 개념은 계열화되는 한글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떤 하나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결국은 지금 배우고 있는 영토라는 것과 들레즈가 얘기했던 영토와 구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구조는 비슷한 것 같죠. 구조도 불변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고 어째 영토화되는 것도 뭔가 고척화되고 동일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토와 구조의 차이는 구조는 정말로 그것이 변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음에 있어요. 근데 영토라는 거는 아까도 이건 어차피 계열화된 우리 그 안에서의 욕망이 다채롭게 계열화되고 배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이 하나만 바뀌더라도 배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배치가 변하면 전체가 다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불변성, 이건 가변성이에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보는 사회는 가변적 사회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긍정의 철학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탈영토화를 꿈꿀 수 있다는 건 언제든지. 진짜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우리는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도 거대한 어떤 보편 구조로 봐버리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탈주할 수 없죠. 하지만 들레즈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탈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든지. 왜? 항이 변하면 마치 기둥이 후루룩 무너지는 것처럼 자본주의도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변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배치는 영토성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탈영토성도 갖고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의 어떤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탈주선, 언제든 우리는 결국 배치를 전복하는 것, 뒤집어 엎는 것. 세상에서 단순히 우리가 나는 못해라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얼마큼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한다는 거 대체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도주해서 그냥 산속에서 들어가 처박혀 살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영토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는 게 진정한 탈주선이라는 거죠. 탈주의 철학은 바로 그러하다. 거기서 우리는 노마디즘이 나오는 거고. 노마드는 결국은 여러분 그 유목민, 몽고의 어떤 유목민, 혹은 뭐 이스라엘 옛날에 그 유대 유목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딘가를 자리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임시야. 항상 언제든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정주민과 언제든지 이것을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영토화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차이예요. 언제든 자신의 어쨌든 동일성과 구조에 대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동을 하더라도 그 이동은 되게 임시적인 거죠. 임시 변동처럼. 재영토하기 위해서 잠깐 이사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사를 갈 뿐 결국은 정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거는 재영토화예요. 하지만 탈영토화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임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영원히 어찌 보면은 우리는 개방되어 있고 영원히 개방되고 우리는 영원히 생성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이되는 과정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영원히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피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당장 한국 사회는 어때요? 일단 뭐 유치하게 얘기해서 진짜로 우리가 비유법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냥 집으로만 얘기해도 여러분은 나는 정말로 좋은 집 그냥 하나 사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라는 욕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사 가는 거 피곤하죠. 저도 이사 10번 했는데 사실 매우 피곤하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타입이지만 문제는
꼼꼼하게 이걸 또 정리를 다 하는 우리 와이프의 성격에서는 아내가 되게 힘든 건 맞아요. 저는 털털한 편이니까 이동 자체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막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사같이 저로 15년간 거의 10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민등록 이거 초본 띄면요, 주소지 변경사항 쫙 띄면은 2장이 돼요. 한 장 안에 다 안 들어옵니다.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그만큼 저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제 집이 없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사고 싶진 않아요. 저는요, 집을 별로 사고 싶지 않다. 그거를 별로 투자 가치로 여기고 싶지도 않고요. 바램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들려지는 이사를 자주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유치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실천적이죠. 내가 사람과의 맺는 모든 관계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유목적으로 사유하고 유목적으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 정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영화 동사서도 아주 옛날 영화지만 여기서도 끊임없이 이동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이동하면 뭐해? 내 정신이 자꾸 과거에 멈춰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과 신체가 함께 이동해야죠. 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차이를 긍정하고 설레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유목민과 이주민은 다르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움을 창안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이동해야 된다. 탈주선을 그리려는 욕망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게 만약 상실한다고 했어요. 이동은 해, 탈주는 해. 그러니까 기존 것이 싫어서 탈주는 하는데 창조성이 없네. 타자와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어떤 걸 변화를 긍정하는 게 없네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게 전쟁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것에 머물고는 싫어. 그래서 변화를 주고 싶어. 근데 변화를 주는데 거기서 만나는 타자마다 그게 적이고 그게 없애버리고 싶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혀 창의적이지 않고 전혀 생성적이지 않은 어쨌든 마이너스의 어떤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나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계주의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어쨌든 이제 기계주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기계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기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만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저도 자꾸 이렇게 메카닉이 떠올라요. 로봇. 저희 이번 생일에 로버트 태권브이를 아내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은근히 피규어를 좋아해요. 물론 많이 모으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좀 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그 기계 아니에요. 로봇. 그런 느낌을 우리 보통 딱딱하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들레즈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계라는 것을 전혀 다르게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매우 일반화된 율이에요. 매우 일반화된. 우리 여기서만큼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과 접속하여 어떤 흐름을 절단하여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 되게 참 정의도 그래요. 거시기 하죠. 자, 다른 것과 일단 뭐요? 접속.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들레즈의 철학에서 차이를 만난 거 아니에요. 접속해서 어떤 흐름을 절단해요. 거기서 어떤 흐름이 있을 텐데 접속해서 흐름을 절단 그리고 채취. 광물 캐듯이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 모든 것,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를 다 기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봇만이 아닌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기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런 사례를 얘기한 게 하나의 입만으로도 입이라는 것조차도 다양한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도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먹는 기계, 식도와 접속해서 영양소의 흐름을 절단해서 채취하죠. 잘라 먹는 거. 그리고 입이 식도 대신 성대, 지금 제가 엄청 떠들고 있잖아요. 성대와 접속, 공기 흐름을 절단해서 제 걸로 쓱 잘라가지고 내뱉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음운적인 소리를 절단해서 채취하게 되는 건 말하는 기계고요. 그죠? 노래를 할 수도 있죠. 저도 유튜브에서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는 거. 갑자기 저 사람 강의하다 말고 왜 노래하지? 생뚱맞으신 분들 있겠지만 저도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부를 곳이 없어요. 노래방 안 간 지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마음껏 소리 질러 노래 부른 적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저의 어쨌든 다양한 변주 방식인 거예요. 이런 뭐 신화페올로 철학하다라고 하는 어떤 제 채널이지만 저에게는 철학이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어떤 뭐 정통 철학에 대한 거를 강조할 거였으면 제가 여러분 철학으로 대학원을 갔겠죠. 석박사를 땄겠죠. 네가 어떻게 박사를 따니라고 하면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뭐 석사 정도는 했겠죠. 근데 제가 자꾸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정말 많은 소리 듣고 아내도 지금도 저한테 자꾸 이제 정착해라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대학원 가라. 대학원 가서 학위를 따면은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거기서 뭔가 또 박사까지 노려볼 수도 있고 그럼 혹시 아니야 어디 대학 가서 강의하게 될지라는 거죠. 왜 그래요?
말 그대로 저는 사교육자니까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에는 말 그대로 어려운 직군이라고 보는 거죠. 혹은 뭐 안정적 직군도 당연히 아니고요. 언제든 망할 수 있고 제도 바뀌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건들 안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삶에 대한 변주에 대한 가능성을 저도 조금씩 열어두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강의는 즐겁기도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서 솔직히 그래도 유튜브가 수익도 주잖아요. 물론 되게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뭔가 무의 수익가 창출된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예. 다양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 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제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기계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게 그래서 여기서도 뭐로 정리하고 있죠? 유기화합물의 배열과 다를 바가 없다. 유전자 배열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기계 정의랑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들레즈와 가타리는 통상적인 기계는 물론 생명체나 그의 기관들을 기계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생물권, 기계권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걸 기계라고 보는 입장을 그들은 일반화된 기계주의라고 보는 거고 그러나 이는 인위적인 것, 통상적인 기계조차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으로서 다루는 스피노자의 일반화된 자연주의와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적 기계론 메커니즘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쉬니즘이라는 말로 일부러 바꿔 쓰거나 메카닉이 아니라 이건 메끄니크일 거예요. 메끄니크라는 형용사로 쓰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돌아와요. 어떤 기계들의 접속과 계열화를 통해서 배치가 정의된다라는 거죠. 기계들의 계열화를 통해서 구성되는 배치를 기계적 배치라고 하는데 그 배치를 통해서 뭐 재판소, 교도소, 판사와 검사, 교도관이라는 감옥의 기계적 배치,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결국 어떤 사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떤 대상인가는 이처럼 배치 안에 결정되는 거고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대상의 변함없는 본성 역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막스 때 배웠죠. 그 중세 때 있었던 그 성이 중세 때는 말 그대로 그 훌륭한 어떤 귀족들이 살고 있는 왕이 살고 있는 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몇백 년이 지나면 그 배치의 변화에 의해서 그냥 박물관이나 혹은 뭐 에어비앤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치의 변화죠. 건물 그 자체의 본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배치, 어떤 항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감옥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배치성에서 그건 감옥이 되는 거고 감금은 가두는 것인데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그것은 처벌이 될 수 있다. 주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래서 항상 이미 고정된 주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떤 배치와 연계되어 있는가, 어떤 위치를 부여받았는가에 따라서 주체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병원이나 배치 안에서 나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환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나는 배치가 달라지면 즉 이웃항이 달라질 경우에는 또 다른 주체를 우리는 언제든지 변이하고 생성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그 다양성, 고정되지 않은 것들, 그죠? 설령 그 고정성이라는 것도 잠정적인 것일 뿐인 거죠. 주체의 인식과 대상의 합치를 통해 참된 지식의 척도로 삼을 하나의 진리, 대문자 진리라는 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들레즈에게 결국 들레즈와 가타리에 있어서 우리 철학과 굴뚝청소에서 계속 얘기했던 주체, 진리 다 뭐예요? 결국은 얼마든지 임시적인 거죠. 주체도 진리도 다 뭐예요? 이미 가변적으로 열려 있는 거다. 유목적으로. 결국은 어떤 특정한 배치 하에서 어떻게 보면 주체로서 진리로서 잠깐 그 자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그것은 이 기계적 배치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결국은 진리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유일한 진리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진리. 그죠? 다양한 배치 안에서 다양한 효과로서 진리는 드러날 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 보론 이런 것들은 저는 근데 생략을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마지막 결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론조차도요. 저는 보론에서 진짜 또 많은 걸 또 차용을 해서 실제로 제 논술 수업에 철학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뭐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뭐 환경 뭐 이런 문제까지 다 접목해가지고 결국은 풀어내는데 이 이진경 선생님이 썼던 이 주체와 대상의 도식을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쓰고는 있지만 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보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제 수업까지 여기서 다 마무리하셨다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데카르트부터 이 들레즈까지 어떤 흐름으로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결론과 보론 넘기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들레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이해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전 최대한 경청하는 편이거든요. 저 악플에 대해서
아까처럼 근거 없는 악플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 심지어 심한 말은 삭제해버려요. 그냥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정말로 근거가 있고 타당한 지적이라면 사실 굳이 여러분 또 지적하실 거면 뭐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의를 갖춰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답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그러면서도 수긍할 건 바로바로 수긍을 합니다. 왜요? 제 지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여러분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3순환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는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앞으로 물론 여러분 이제 계속 오프라인상으로는 올해도 벌써 한 팀이 마무리 끝까지 다 왔거든요. 저랑 목요일마다 수업을 해서 끝까지 왔는데 성실하게만 하는 팀원들이 모인다면 또 언제든지 오프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수업을 할 거니까요. 오프라인 수업은 하되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물론 화상도 실시간으로 하겠죠. 실시간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철학과 굴뚝 수업하는 강의는 이 3순환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 때 다른 수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